간호사가 순애의 귀에 바싹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 병실 사실 바꿔치기 된 겁니다. 순애는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간호사는 이미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듯 태연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침 7시 김순애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순애의 마음은 이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 김태수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어 달걀 2개와 김치를 꺼내며 순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는 태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이고 생선구이도 해주었는데 지금은 혼자 먹을 간단한 것만 준비하면 되니까 허전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텅 빈 건너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신문을 읽으며 아침을 먹던 태수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보, 오늘 사설은 교육 문제네요. 태수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그러면 순애는 그래요? 무슨 내용인데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대화가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 소소한 대화조차 그리워졌어요. 빈 그릇을 바라보며 순애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태수가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모습 말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당당하고 건강했던가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찾아와 인사를 드릴 정도로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태수의 열정적인 수업을 부러워했었죠. 특히 순애는 태수가 늦은 밤까지 수업 준비를 하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내일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하기 쉬울까? 하며 고민하던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그런 태수를 보며 순애도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여보,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해 보는 건 어때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때는 함께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태수는 항상 우리 순애가 있어서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라고 말해주곤 했어요. 퇴직 후에도 태수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태수의 뒷모습이 얼마나 든든해 보였던가요?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줄까? 하며 신중하게 책을 고르던 모습, 아이들이 할아버지 라고 반갑게 달려오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애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면회 시간을 기다렸어요. 옆자리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지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웃음소리보다 한숨소리가 더 익숙했거든요. 가끔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면 순애도 덩달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기 전 순애는 간호사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이 무언가를 속삭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또 그 할머니 오셨네. 매일 오시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시긴 해. 근데 가족들은 왜 안 오는 거야? 요즘 그런 집 많아. 바쁘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순애의 귀에 들렸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 설명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태수는 여전히 의식 없는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었죠. 순애는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한때는 분필가루로 거칠어진 이 손이 지금은 너무나 차갑고 말랐어요. 손등에는 주사 바늘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오늘도 왔습니다.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요. 봄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빨리 나와서 같이 산책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태수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공호흡기만이 규칙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있을 뿐이었어요. 순애는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여보가 그렇게 좋아하던 꽃인데 올해도 예쁘게 피었습니다. 작년 봄 태수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순애야, 올해 꽃이 유난히 예쁘네. 내년에도 이렇게 함께 보자. 그때 태수가 했던 말이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귀에 대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여보가 좋아하는 사과를 샀어요. 빨갛고 단 사과인데 깎아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대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여보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순애는 아쉬운 마음으로 남편의 손을 놓았어요. 복도로 나오니 아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사 일이 많아서 못 갑니다. 죄송해요. 이미 열흘째 똑같은 내용의 문자였죠. 순애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바쁠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 현주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현주야, 오늘은 시간 있니? 아,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해요. 그래, 우리 손자 괜찮아? 네, 큰 병은 아니에요. 다음에 꼭 갈게요. 현주의 목소리에서는 미안함보다 귀찮음이 더 느껴졌습니다. 결혼할 때 그렇게 효도하겠다고 약속했던 며느리였는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마트에 들렀습니다. 혼자서는 먹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장을 봐야 했어요. 계산을 하며 마트 직원과 짧은 안부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남편이 입원해 있어서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 그러세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짧은 대화가 순애에게는 하루 중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가족들은 바쁘다며 외면하지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고마웠거든요. 마트를 나서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참 이상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아. 저녁이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빈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순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뉴스에서는 온갖 사건 사고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순애에게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순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건강뿐이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순애는 태수와 함께 했던 저녁 시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태수가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주면 순애는 그래요? 어떤 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며 함께 웃곤 했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의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순애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몇 달째 혼자 자고 있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됐습니다. 태수의 베개는 그대로 두었는데 가끔 그 베개를 안고 잠들곤 했어요. 남편의 체온이 그리웠거든요. 잠들기 전 순애는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낫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도 순애의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병원으로 걸어가는 동안 가슴 한편이 무거웠거든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어요. 환자들과 가족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이 있는 8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간호사들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따라 뭔가 수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긴장한 분위기였거든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앉아 면회 시간을 기다리던 순애는 옆자리 가족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이상해. 우리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정말? 그럼 다행이네. 근데 뭔가 이상해. 얼굴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서 그 가족도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담당 간호사가 바뀌어 있었어요. 젊은 여자 간호사였는데 이름표를 보니 박지영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가 태수의 침상 옆으로 다가가자 박지영 간호사가 따라왔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박지영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매일 와요. 우리 남편 상태는 어떤가요? 순애가 물어보자 박지영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큰 변화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박지영의 목소리에는 뭔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태수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하늘이 파랗고 구름도 예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태수의 손이 어제와 조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조금 더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손가락의 굵기도 미묘하게 달랐어요. 순애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절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박지영 간호사가 순애 곁으로 다가와 의료기기를 점검하는 척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순애의 귀에 바싹 다가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 병실 사실 바꿔치기 된 겁니다. 순애는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박지영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박지영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다른 환자를 돌보러 갔어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어요. 바꿔치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설마 남편이 바뀌었다는 말인가요? 그런 일이 병원에서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순애는 다시 태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태수의 얼굴이 맞는 것 같았어요. 코의 모양, 입술, 심지어 이마의 주름까지 모두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위화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순애는 박지영을 다시 불러보려고 했지만 박지영은 이미 중환자실을 나간 상태였어요. 다른 간호사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순애 혼자만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순애는 계속 태수의 얼굴을 살펴봤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면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순애는 박지영을 찾아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박지영 간호사님 계신가요? 아, 박지영 씨요? 방금 휴게실로 가셨을 거예요. 순애는 휴게실을 찾아갔지만 박지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간호사실로 돌아와 물어보니 박지영이 급히 어디론가 갔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박지영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바꿔치기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의료진들끼리만 아는 은어 같은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순애의 머릿속은 온갖 추측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순애는 식욕이 없었어요. 박지영의 떨리는 목소리와 긴장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그 간호사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자리를 떠났을까요? 혹시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무서웠던 걸까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들을 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해져서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병원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순애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박지영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할머니, 이 병실 사실 바꿔치기 된 겁니다.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며 순애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얼굴이 부었지만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박지영을 만나서 어제 한 말의 의미를 물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태수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순애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고 며느리는 더더욱 관심 없어 할 것 같았어요. 결국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면회 시간까지 1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박지영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바꿔치기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혹시 자신처럼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아버지가 좀 이상해. 평소보다 혈압이 안정적이래. 그 말이 순애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자 순애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오늘은 박지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이든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었어요. 순애는 태수의 침상으로 다가갔는데 어제보다 더 확실하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왼쪽 귀 뒤쪽에 작은 상처 자국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없던 상처였습니다. 순애는 48년 동안 태수와 살아오면서 남편 몸의 모든 점과 상처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상처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처뿐만 아니라 손톱의 모양도 미묘하게 달랐어요. 태수는 평생 손톱을 짧게 깎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던 작은 점 하나가 보이지 않았어요. 순애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태수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태수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에는 어릴 때 다쳐서 생긴 작은 흉터가 있었는데 그 흉터가 없어졌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도 있었던 흉터였는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지?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흉터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혹시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박지영이 말한 바꿔치기가 사실인 걸까요? 순애는 태수의 목소리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인공호흡기만이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호흡 패턴도 평소와 다른 것 같았어요. 태수는 잠잘 때 코를 약간 골았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순애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의료진과 상담하고 싶다고 말했더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얼마 후 젊은 남자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정민호라고 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정민호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 상태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최근에 다른 병실로 옮긴 적이 있나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냥 뭔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아서요. 순애가 말하자 정민호는 환자의 상태는 날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애는 의료 기록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 본인이나 법적 보호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민호가 거절하자 순애는 저는 아내인데요라고 말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는 어려우십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시면 그때 요청해 주세요.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료 기록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규정이 까다로워진 것 같았어요. 순애는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정민호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태수의 몸에 있던 흉터와 점들이 사라지고 없던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의 태도도 예전과 달랐어요. 저녁 무렵 순애는 박지영에게 직접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안내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박지영 간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현재 휴무 중이라 연락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언제 출근하는지 물어봐도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밤이 되자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또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몸에 있던 흉터가 없어졌어. 그리고 없던 상처가 생겼다고. 엄마, 정신 차리세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생기는 일이에요.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요. 민수는 순애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엄마, 이제 좀 그만해요. 의사들 말 믿고 가만히 계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몸만 상해요. 민수와의 통화를 끝낸 순애는 더 절망했습니다. 가족조차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며느리 현주에게도 전화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혹시 치매라도 오신 거 아니에요? 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 수 없었어요. 박지영의 속삭임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이 병실 사실 바꿔치기 된 겁니다. 이제 그 말이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남편이 바뀐 것일까요? 그렇다면 진짜 태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요. 박지영을 꼭 만나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혼자서라도 밝혀내야 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순애는 짧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태수의 얼굴이 계속 변했어요. 때로는 익숙한 모습이었다가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꿈속에서도 여보, 당신 맞아요? 라고 계속 물어봤지만 대답은 들을 수 없었어요. 새벽 5시에 잠에서 깬 순애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생각했던 의심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무엇보다 박지영을 만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병원에 도착한 순애는 간호사실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박지영이 언제 출근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간호사들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순애는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박지영이 나타났어요. 순애는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님, 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하지만 박지영은 순애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제 특별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병실에서 바꿔치기 됐다고. 순애가 말하려는 순간 박지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쉿하며 입에 손가락을 댔어요. 그러고는 잠깐 따라오세요라고 속삭였습니다. 박지영은 순애를 병원 뒤편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박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박지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저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순애는 박지영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 남편은 진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애가 간절히 물었지만 박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부탁이니까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박지영이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자 순애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박지영의 반응만 봐도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순애는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더 자세히 관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면회 시간이 되자 순애는 태수의 침상으로 갔습니다. 어제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다시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귀 뒤의 상처, 사라진 흉터, 달라진 손톱. 모든 게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순애는 남편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태수의 왼쪽 눈썹에 있던 작은 점이 없어져 있었어요. 그 점은 태수가 20살 때부터 있던 건데 순애는 그 점을 보며 여보 얼굴에 점 하나 있는 게 매력적이야라고 말해주곤 했었거든요. 이제 그 점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애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증거들이 쌓일수록 박지영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고 병원 직원들은 오히려 적대적이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순애는 다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내 아버지 왼쪽 눈썹에 있던 점 기억하지? 엄마, 또 시작이에요? 바쁜데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야. 그 점이 없어졌어. 그리고 새끼손가락 흉터도 사라졌다고. 순애가 간절히 말했지만 민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아버지가 몇 달째 의식불명이신데 무슨 점이 어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생기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흉터가 없어질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귀 뒤에 새로운 상처도 생겼어. 순애의 목소리는 점점 절망적이 되어 갔어요. 엄마, 이제 좀 그만해요. 의사들 말 믿고 가만히 계세요. 괜히 병원에서 이상한 소리 하시면 치료에 방해돼요. 민수와의 통화가 끝나자 순애는 며느리 현주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현주가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현주야, 시어머니 말씀 좀 들어줄래?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 학원 데려다 주느라 바빠서. 우리 태수 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분명히 있던 흉터와 점들이 없어졌어. 순애가 설명하자 현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치매라도 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요. 치매가 아니야. 나는 정신이 멀쩡해. 순애가 소리를 지르자 현주는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저희가 뭘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아버님은 의식불명이시고 어머님은 이상한 소리만 하시고
현주의 말에 순애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현주야, 나는 정말로.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할 일이 많아서요.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며 우리도 힘들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결국 현주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애는 허탈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치매 환자라고까지 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순애를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순애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을 지켜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순애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짜 태수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였어요. 순애는 일기장을 꺼내 지금까지 발견한 이상한 점들을 모두 적어보았습니다. 귀 뒤의 상처, 사라진 흉터, 없어진 점, 달라진 손톱. 하나하나 기록해두면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였어요. 비록 지금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순애는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겠다고요. 박지영이 말한 바꿔치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순애는 지난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에 적어놓은 증거들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거든요.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반드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에 일찍 도착한 순애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간호사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까 해서였어요. 하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업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휴게실 근처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가야 할 텐데. 순애는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어요. 윗선에서 계속 압박하고 있어. 절대 발각되면 안 된다고.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의심하고 있잖아. 순애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르는 척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박지영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들통나면 우리 모두 큰일 나는 거 알지? 알아.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순애는 몸을 숨기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쌍하긴 해. 매일 와서 남편 손잡고 이야기하시는데. 쉿,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두 간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순애는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분명히 큰 조직이 관련되어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되자 순애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다른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었어요. 중년 여성으로 이름표에는 김현숙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김현숙에게 말을 걸어보았어요. 간호사님, 제 남편 상태가 어떤가요?
김현숙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큰 변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순애는 김현숙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최근에 다른 병실에서 옮겨온 환자는 없나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김현숙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김현숙이 말하려는 순간 순애는 과감하게 물었어요. 제 남편이 바뀐 거 아닌가요? 김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지영 간호사가 바꿔치기 됐다고 했어요. 김현숙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대로만 일할 뿐이에요. 더 이상 이상한 질문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의료 기록을 보여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규정이에요. 김현숙이 거절하자 순애는 더욱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김현숙이 갑자기 순애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정말 위험해요. 김현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순애는 김현숙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순애는 복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환자실 근처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의료진들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그 남성은 분명 병원 직원이 아니었어요. 너무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순애는 몰래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조용히 넘어가야 합니다. 정장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할머니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정장 남성이 답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애는 소름이 돋았어요. 처리라는 단어가 무섭게 들렸거든요. 혹시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는 건 아닐까요? 순애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이제 자신의 안전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순애는 박지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밖 카페에서 만나자고 부탁했어요. 박지영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순애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나왔습니다.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은 박지영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어요. 간호사님,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순애가 간청하자 박지영은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할머님,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저도 가족이 있어서, 저도 남편이 있어요. 48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을 수는 없어요. 박지영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 재벌가와 연루된 사건에 휘말려 있어요. 순애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환자를 바꿔치기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순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당신 남편은? 박지영이 말하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바로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지영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죄송해요, 할머님.
저 먼저 가야 해요. 박지영이 서둘러 일어났지만 정작 남성이 이미 그들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지영 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남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아, 그냥 우연히 만나서. 박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남성은 순애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님께서는 김순애 씨시죠? 저는 병원 관리부 차장입니다. 최근에 병원에서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순애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별일 없으십니다. 다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용히 지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성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박지영은 이미 카페를 빠져나갔고 순애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남성은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말하며 떠났지만 순애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어요. 분명히 남편에게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박지영이 말한 재벌가와 연루된 사건이 무엇인지,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라도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의 차갑고 위협적인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과 남편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순애는 침대에서 일어나 태수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그때 태수는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던가요? 여보, 저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낼게요. 순애는 사진 속 태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순애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싸워야 했어요. 48년을 함께 산 남편을 지키는 것은 아내인 자신의 의무였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순애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 것이에요. 혹시 비슷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에게 말을 걸어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8호실 환자 부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12호실이에요. 남편이 입원한 지 석 달 됐어요. 그 여성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 느끼신 적 없으세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여성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점이라뇨? 환자의 몸에 변화라든지 평소와 다른 점 말이에요. 여성은 한참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상하긴 했어요. 남편 왼쪽 다리에 있던 점이 없어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애의 심장이 뛰었어요. 역시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언제부터였나요? 한 달 전쯤부터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손의 감촉도 미묘하게 다르고 그 여성도 순애와 비슷한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가족분들께 말씀해 보셨어요?
해봤지만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하고. 순애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치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의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면회 시간이 되자 순애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박지영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박지영은 순애를 보자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순애는 당당하게 다가갔습니다. 간호사님, 어제 하던 이야기 계속해요. 할머님, 정말 위험해요. 어제 그 사람이. 저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요.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남편을 찾아야 해요. 도와주세요. 박지영은 순애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박지영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한 건가요? 재벌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반 환자들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으로 생명을 사고 파는 거죠. 순애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병원 지하에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박지영이 말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다른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박지영은 재빨리 일반적인 간호 업무를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중요한 단서를 얻었어요. 병원 지하에 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나서 순애는 박지영에게 다시 접근했어요. 간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병원 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세요. 박지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쪽지를 순애에게 건넸어요. 이것만 드릴게요. 더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쪽지에는 간단한 지하 약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직접 조사해 볼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면회실에서 만난 여성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도 같은 의심을 품고 있었으니 함께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그 여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 이야기 기억하세요? 저희가 함께 조사해 보면 어떨까요? 여성은 처음에 놀랐지만 순애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남편이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았어요. 함께 해봐요. 두 여성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의 야간 시간을 이용해 지하를 조사해 보기로 한 것이에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박지영이 준 약도를 여성에게 보여주었어요. 여기가 지하 창고래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순애는 집에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태수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순애는 태수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 용기 내볼게요. 평생 조용히 살았지만 이번만큼은 싸워볼 거예요. 순애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순애는 내일의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면회실 여성과 함께 병원 지하를 조사하고 남편과 관련된 서류나 증거를 찾아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72세의 나이였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 잠들기 전 순애는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태수를 구해야 해요. 용기를 주세요. 순애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확고한 의지 말입니다. 다음 날 저녁 9시 순애는 면회실에서 만난 여성 이정숙과 병원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남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정숙이 불안하게 물었지만 순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예요. 박지영이 준 약도를 펼쳐보니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 엘리베이터 옆에 비상계단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 뒤편의 화물용 엘리베이터였어요. 순애와 이정숙은 덜 눈에 띄는 뒤편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병원은 조용해졌어요. 면회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야간 근무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여성은 조심스럽게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고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복도는 어둡고 음산했어요. 형광등 몇 개만 깜빡거리며 간신히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순애와 이정숙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약도에 따르면 창고는 복도 끝쪽에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이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도 끝에 의료기록 보관소라고 적힌 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죠? 순애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관리실 열쇠고리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 안에 열쇠가 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열쇠고리에서 맞는 열쇠를 찾을 수 있었어요. 문을 열자 큰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을 따라 수많은 파일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각 박스에는 날짜와 환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애는 손전등을 켜고 박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김태수? 김태수? 순애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박스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박스를 열었어요. 안에는 의료 차트와 함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이 2장이나 있었거든요. 한 장은 현재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사진이었고 다른 한 장은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사진의 인물이 바로 진짜 태수였습니다. 순애는 즉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왼쪽 눈썹의 점, 새끼손가락의 흉터까지 모두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순애가 중얼거리는 순간 이정숙이 옆에서 소리쳤어요. 여기도 있어요. 제 남편 이름으로 된 박스가. 이정숙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장에 서로 다른 사진과 의료 기록들이 들어 있었어요. 순애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환자 교체 승인서라는 문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재벌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반 환자와 바꿔치기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사람 목숨을 돈으로 바꾼 거잖아요. 순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태수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성과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성이었어요. 할머니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남성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일어났어요. 이게 다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할머니,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조용히 돌아가시죠. 남성이 경고했지만 순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을 어디로 옮긴 거예요? 지금 당장 말하세요. 순애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48년을 함께 산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큰 그림을 보시죠. 남성이 설득하려 했지만 순애는 서류를 높이 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사람 목숨을 돈으로 바꾼 죄악이에요. 경호원들이 순애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이정숙이 막아섰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남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두 여성은 서로를 지키며 맞섰습니다. 비록 나이든 할머니들이었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지영이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창고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만하세요. 박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우리도 양심이 있어요. 몇몇 간호사들이 박지영의 편에 서며 순애와 이정숙을 보호했습니다. 박지영 씨,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정작 남성이 분노했지만 박지영은 당당했어요. 저희가 의료진이라면 환자를 지켜야죠. 돈 때문에 사람 목숨을 바꾸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순애는 박지영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제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박지영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 옆 건물 지하에 비공식 병동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정작 남성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지시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남편을 찾을 거예요. 창고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에는 돈과 권력으로 생명을 조작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편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순애는 서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잡았으니 끝까지 싸워야 했어요. 이 서류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언론사에 가져갈 거예요. 순애의 선언에 정작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은 밝혀지기 시작했고 순애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세상과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창고에서의 대치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박지영과 몇몇 양심적인 의료진들이 순애의 편에 서자 정작 남성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모든 사람이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곤란한 건 당신들이에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 사람들 말이에요. 순애는 서류를 가슴에 꽉 안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지영이 미리 신고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서세요. 경찰들이 들어오자 정작 남성과 경호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순애는 경찰에게 서류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세요.
환자들을 바꿔치기한 증거들이에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순애가 찾아낸 서류들과 박지영의 증언, 그리고 다른 피해 가족들의 신고가 이어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어요. 재벌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일반 환자들과 바꿔치기하는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박지영의 안내로 옆 건물 지하의 비공식 병동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비밀 병원 같았어요. 제대로 된 의료진도 없이 방치된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순애는 한 침실 돌아보며 태수를 찾았어요. 드디어 맨 끝 병실에서 태수를 발견했습니다. 왼쪽 눈썹의 점, 새끼손가락의 흉터까지 모든 게 그대로 있는 진짜 태수였어요. 하지만 태수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더욱 쇠약해져 있었거든요. 여보, 여보. 순애는 태수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익숙한 손의 감촉, 손등의 혈관 모양까지 모든 게 그리웠던 남편의 것이었어요. 제가 늦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애는 태수의 이마에 입맞춤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는 의식이 희미했지만 순애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어요. 그 작은 반응에 순애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진실도 다 밝혀졌어요.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순애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피해 가족들을 구한 셈이었습니다. 태수는 제대로 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된 후였어요. 의사들은 희망적인 예우를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진짜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거든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현주도 사건의 진실을 알고 나서는 순애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너무 바빴다고 핑계만 댔네요. 현주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바쁘게 사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함께 해야 해요. 가족들은 이제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태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지만 순애는 매일 남편 곁을 지켰어요. 진짜 남편의 손을 잡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싸운 거죠? 진실을 밝혀내서 다른 가족들도 구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의 호흡이 불안해졌어요. 의사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순애는 태수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진실은 밝혀졌어요. 편히 눈을 감으셔도 돼요. 태수는 순애의 손을 살짝 움켜쥐더니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애는 슬펐지만 동시에 평안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48년의 결혼 생활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순애의 용기로 구원받은 피해 가족들, 양심을 지킨 의료진들, 그리고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까지 모두 태수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순애는 감사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떠날 수 있어서 말이에요. 태수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순애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언론에서 용기 있는 할머니로 불리게 된 순애에게는 비슷한 처지의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하곤 했어요. 순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순애는 의료 소비자 권익보호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일이 있구나. 순애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가족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민수와 현주는 이제 순애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영웅이야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어느 봄날 순애는 태수의 묘소에 벚꽃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보, 올해도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우리가 함께 꽃구경 약속했었는데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순애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태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킨 가치와 사랑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순애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곧 더 따뜻하고 좋은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